국이 싱겁다는 이유만으로 아들이 나를 때렸고, 다음 날 아침에는 점심에 아내가 올 테니 다 가리고 웃고 계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사무실로 출근해 사장실로 들어서는 순간 석고상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선영, 61살입니다. 어젯밤 제 아들 녀석이 국이 싱겁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피가 나도록 때렸습니다.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낡은 행주로 제 피웅덩이를 닦아냈고, 아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잠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 어미를 때리는 것이 아주 사소한 일상인 것처럼요. 아침에 눈을 뜨니 온몸이 쑤시고 팔에는 멍이 들었으며 찢어진 입술은 말을 할 때마다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굴욕감이 더 아팠습니다. 사랑으로 키우고 모든 것을 바친 아들이 저를 그저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입을 다물어야 하는 가정부로 본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들 지우는 이미 흠잡을 데 없는 회색 정장 차림으로 부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눈도 들지 않은 채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아침 식사요. 빨리요.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마치 지난밤의 고함과 욕설, 쓸모없는 무능한 같은 말들은 없었던 것처럼 어제 당신이 내 어머니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내쫓았을 거요. 라고 속삭인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듯이요.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계란 프라이를 했습니다. 갈아 넣은 치즈 3스푼, 구운 토스트 2조각, 그리고 설탕 없는 블랙커피. 부스러기 하나까지 완벽해야 합니다. 뭐 하나라도 잘못되면 지훈은 폭발하니까요. 그리고 지훈이 폭발하면 그 대가는 제가 치릅니다. 아들이 식사하는 동안 현관문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젊고 아리따운 유나가 하이힐을 신고 연두색 원피스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훈이 옆에 있을 때면 항상 그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인사를 하고, 그가 없으면 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행동합니다. 그녀는 지훈의 뺨에 입을 맞추고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인 양 식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님. 그녀가 노래하듯 말했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저는 멍투성이로 일어났고 등이 불타는 것 같고 더 이상 기운도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단다. 고맙다. 아침 식사 데워줄까? 유나야? 저는 습관처럼 물었습니다. 지훈이 저를 쏘아 보았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저녁에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손님 맞이용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제가 새 파운데이션 사왔어요. 어제 발을 헛디뎌서 생긴 그 작은 상처들을 가리기에 딱 좋을 거예요. 작은 상처들, 자기가 한 짓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제가 스스로 그의 주먹에 이마를 갖다 밟기라도 한 것처럼요. 저는 말없이 화장품 상자를 받았습니다. 수입 제품으로. 못해도 6만 원은 넘을 겁니다. 아마 제 돈으로 샀을 겁니다. 제 모든 계좌는 아들이 관리하니까요.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어머니 연세에 돈 관리는 힘드시잖아요. 하지만 진실은 저는 제 연금을 한 푼도 못 본 지 2년이 넘었다는 겁니다. 매달 50만 원이 그의 계좌로 들어가고 제게는 일주일에 5만 원이 용돈으로 주어질 뿐입니다. 유나는 그 특유의 감탄 어린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자상해. 항상 어머님을 생각하잖아. 만약 그녀가 알았다면 손님들이 떠난 뒤 문이 닫혔을 때 그가 어떤 모습인지 봤더라면. 지우는 붉은 넥타이를 메고 서류 가방을 들더니 유나가 립스틱을 고치는 동안 들리지 않도록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제 했던 말 기억해요. 입 열면 후회할 줄 알아요. 아무도 당신 말 안 믿어. 당신은 내게 얹혀 사는 늙고 정신 나간 여자일 뿐이니까. 제 속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쇼인도 커플처럼 팔짱을 끼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그들이 새로 뽑은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1억 5천만 원은 좋게 넘는 차였고 물론 제 돈으로 산 것이었죠. 집이 조용해지자 저는 부엌에 앉아 울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분노와 무력감 때문이었습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햇살이 바닥 타일 한 칸에서 다른 칸으로 옮겨갈 때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은 한때 저의 안식처였습니다. 30년 전 법무법인 한결에서 40년간 수석비서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습니다. 평생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시간표대로 돌아갔습니다. 남의 일은 완벽하게 처리했지만 제 일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늙어서 내 집에서 죄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은 3년 전 지훈이 첫 아내와 이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늦은 밤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제 마음을 항상 약하게 만들었던 그 길 잃은 강아지 같은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잠시만 신세 좀 질게요. 집도 뺏기고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바보같이 마음이 약해서 문과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물론이지 아들, 여긴 내 집이기도 하잖니. 저는 집에 불행을 들인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일찍 나가고 늦게 돌아왔고 저녁은 함께 먹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꿈꾸던 그런 모자 관계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잔소리였습니다. 엄마, 짜요. 엄마, 욕실 청소 제대로 안 했잖아요. 엄마, 셔츠가 구겨졌잖아요. 창피하게. 저는 이혼 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은 제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현금 인출하는 거 위험해요. 제가 이체랑 결제 다 연결해 드릴게요. 저는 계좌 접근 권한을 주었습니다. 아들인데 설마 나를 해치겠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반년 후 제 연금은 그의 카드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는 제게 일주일에 5만 원씩 용돈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 있냐는 질문에 그는 어머니 노후 자금을 제가 투자하고 있어요. 불어나고 있으니 절 믿으세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25살이나 어린 유나가 나타났습니다. 아나운서 같은 미소와 멀리서도 보이는 야망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직장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마케터였습니다. 반년 후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날아갔습니다. 그 후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저는 집안의 자비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 뭐 좀 고급스러운 것 좀 만들어줘요. 유나는 좋은 것에 익숙해서. 엄마, 손님용 욕실 좀 깨끗이 치워놔요. 중요한 분들 오실 거니까. 엄마, 이 셔츠는 손빨래해야 해요. 세탁기에 넣으면 안 돼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제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집은 제 것이지만 지우는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라며 무슨 서류에 서명하라고 설득했고 그때는 제가 무엇에 서명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밀치는 정도였고 그 다음엔 손목에 멍이 들었습니다. 답답하게 굴어서 짜증나게 하잖아. 그 다음엔 저녁 식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는 선을 넘었습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은 가벼운 저녁을 먹는 날입니다. 저는 채소 수프를 끓이고 빵을 구웠습니다. 그가 들어와 말없이 앉아 수프 한 숟가락을 뜨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맹물이야? 소금은 어딨어? 미안하구나, 아들. 소금 가져올게. 제가 소금통으로 손을 뻗자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는 벌떡 일어나 그릇을 집어 제 얼굴에 부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뺨을 데웠고 그릇 파편에 입술이 베었습니다. 당신은 쓸모가 없어.
그가 제 팔을 꽉 잡았고 저는 내일이면 멍이 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40년이나 비서 일을 했다면서 국 하나 제대로 못 끓여? 한심하긴. 그는 저를 벽으로 밀쳤습니다. 눈앞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 다음엔 귀싸대기가 한 대, 두 대, 세 대, 그리고 언제나처럼 조용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그냥 엄마가 이런 식일 때 화가 나서 그래요. 다 엄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우세요. 그리고는 자러 갔습니다. 밤에 저는 깨진 조각들을 모으고 바닥을 닦고 피를 멈췄습니다. 조각 하나하나가 제 자존심의 파편 같았습니다. 주워 담았지만 빈자리는 그대로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입술은 부어 있었고 목에는 멍이 퍼져 있었습니다. 파운데이션 상자를 열었습니다. 유나 같은 여자들이나 쓸 법한 비싼 제품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될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 한 점 한 점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벌써 몇 번이나 이렇게 했던가. 발을 헛디뎠다. 찬장문에 부딪혔다. 계단이 미끄러웠다.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했던가. 아들의 평온을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그는 점심으로 특별한 것을 주문했습니다. 해산물, 파스타, 시저 샐러드, 디저트, 그리고 화이트 와인 한 병. 당신이 익숙한 그런 싸구려 말고. 그는 마치 큰 은혜를 베푸는 양 3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양말 한 켤레를 삽니다. 가게에서 저는 한 푼 한 푼 계산했습니다. 비싼 새우 대신 할인하는 냉동 새우를 샀습니다. 와인은 가장 싼 것은 아니었지만 고급도 아니었습니다. 파스타는 할인 품목으로 골랐습니다. 계산대 줄에 서 있는데 옆 동 사는 이웃인 정숙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와 동갑인 마음씨 좋은 미망인이었습니다. 선영 씨, 안녕하세요. 요즘 통 안 보이시네요. 별일 없으시죠? 네, 정숙 씨. 그냥 집안일에 바빠서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시선이 제 입술에 머물렀습니다. 파운데이션이 다 가려주지 못한 모양입니다. 배였어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문설주에 부딪혔어요.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숙 씨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나 점심 먹고 집에 있을 테니 무슨 일 있으면 노크해요. 그녀의 말은 오랫동안 비어있던 제 마음의 한구석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가식 없는 말,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을 들어본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부엌을 깨끗이 닦고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도자기 식기로 식탁을 차렸습니다. 크리스탈잔은 광이 나게 닦고 꽃병에는 꽃을 꽂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11시 30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선영 여사님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아드님이 근무하시는 회사의 회계팀입니다. 재무보고서의 일부 불일치 문제로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3시까지 회사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손바닥이 차가워졌습니다. 불일치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전화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중대한 사안이니 부디 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자 뱃속에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거기서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 왜 나를 찾는 걸까?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12시 정각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파운데이션을 고쳐 바르고 숨을 내쉰 뒤 문을 열러갔습니다. 문 앞에는 완벽하게 차려입은 유나와 그녀의 친구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아니라 패션쇼에 온 것 같았습니다. 원피스, 핸드백, 머리 모양,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유나가 명랑하게 말했습니다. 소개할게요. 이쪽은 인사팀의 혜진, 마케팅팀의 수진, 그리고 법무팀의 서연이에요.
제 속에서 무언가 덜컥거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서현,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우리는 2년 넘게 보지 못했습니다. 서연도 저를 알아보았지만 어릴 때부터 자라던 그 무표정한 얼굴로 순간적으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녀는 마치 남처럼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유나 씨에게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하며 옆으로 비켜섰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접시를 날랐습니다. 새우 파스타는 놀랍게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시저 샐러드는 신선했고 빵은 따뜻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이 좋아하는 그대로였습니다. 여자들은 일과 주말에 대해 제잘거렸고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와인을 따르고 접시를 바꾸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제 유일한 삶인 것처럼요. 정말 맛있네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이거 전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어머님? 네, 제가 이런 걸 좋아해서요. 저는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손님들을 위해서는 즐거운 일이죠. 지훈 씨는 이런 장모님을 둬서 복 받았네요. 수진이 맞장구 쳤습니다. 요즘 이렇게 가정에 헌신적인 분 드물잖아요. 유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박선영 여사님은 모든 걸 완벽하게 관리하세요. 가정부인데 사랑이 담긴 가정부랄까요? 그 말은 바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정부, 어머니도 한 인간도 아닌 무료하녀. 서연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은퇴하시기 전에요. 항상 집에만 계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마음속에서 작은 자부심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무법인 한결에서 40년간 수석비서로 일했어요. 은퇴한 지는 3년 됐고요. 서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그 법무법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그곳에서 인턴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곳이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별별 일을 다 겪으셨겠어요. 그랬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들, 큰 사건들. 저희 대표님은 제가 없으면 회사가 무너질 거라고 하셨죠. 유나는 대화의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칭찬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머님께서 당연히 누려야 할 휴식을 즐기고 계시죠. 지훈이 모든 걸 다 챙겨주고요. 재정, 쇼핑, 건강까지. 정말 책임감 강한 아들이에요. 저는 디저트를 가지러 부엌으로 갔고 서연이 조용히 뒤따라왔습니다. 도와드릴 거 있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눈빛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고마워, 괜찮아. 저는 파운데이션 밑에 입술을 보이지 않으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선영 언니. 그녀가 그날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며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그 순간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훈이 일찍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범죄 현장을 들킨 사람처럼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거실에서 그는 완벽했습니다. 미소, 매너, 가벼운 농담. 우리 사무실 최고의 미녀분들, 기분은 어떠신가요? 저희 어머니가 불편하게 해드리진 않았죠? 전혀요. 혜진이 노래하듯 말했습니다. 환상적이었어요. 지훈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움찔했고 그는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거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제가 알아들을 만큼은 충분했습니다. 여기 주인이 누군지 잊지 마. 세상 최고의 어머니시죠. 그는 소리내어 말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발톱처럼 제 블라우스 천을 파고들었습니다. 티라미수 후에는 작별의 포옹과 허공에 하는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박선영 여사님.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한 뒤 속삭였습니다. 우리 곧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들 뒤로 문이 닫히자 지우는 가면을 벗어 던졌습니다.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웬일로 망신은 안 시켰네.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별일이 다 있군. 저는 숨을 고르게 쉬려고 애쓰며 식기를 치웠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으러 자기 방으로 가다가 돌아섰습니다. 내일 기사님이 컴퓨터 보러 올 거예요. 요즘 이상한 사이트 돌아다니시던데 아시겠어요? 저를 덮쳐오는 냉기에 몸이 떨렸습니다. 제게는 개인 컴퓨터가 없습니다. 가끔 그의 것을 썼습니다. 이상한 사이트란 제가 밤마다 검색했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쉼터, 상담 전화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아까 그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박선영 여사님, 3시에 저희 회사로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목소리는 감정 없이 사무적이었습니다. 급한 문제입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2시 30분이었습니다. 지훈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니 구두를 벗고 누운 것 같았습니다. 네,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저는 열쇠와 가방을 챙겨 소리 나지 않게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제 안에서 서서히 자라나던 어떤 고집스러운 결심 때문인지 몰랐습니다. 세종글로벌 빌딩은 유리로 된 차가운 건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저절로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완벽한 미소를 지은 직원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니 엘리베이터를 가리켰습니다. 회계팀장실은 조용했고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김동현입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안경 쓴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그는 출력물로 두툼한 파일을 펼쳤습니다. 저를 유심히 바라보았지만 연민은 없었습니다. 마치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의사처럼요. 여사님 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가 시작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최근 몇 달간 그 계좌로 입금된 이체 내역에 대해서요. 여사님 돈이 아니라 회사 자금입니다. 저희는 아드님 계좌에서 여사님 공동 계좌로 그 후 거의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이체하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계좌에 거의 손대지 않아요. 아들이 전부 관리해요.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 팀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여사님을 모신 겁니다. 최근 반년 동안 약 1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저희는 여사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금 접근이 이루어졌다는 공식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사님을 보호하고 저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근거가 될 겁니다. 지훈이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결과를 짐작하면서도 멍하니 물었습니다. 그건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횡령, 사기, 어쩌면 영업비밀 유출까지 포함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제게 펜과 서류 양식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보면서 아들을 지킨다고 생각하며 괴물을 키워온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도시의 소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걷고 싶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어디든 가고 싶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보도를 따라 걸었고 문득 6시가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내내 그곳을 향해 걸어온 것처럼 발이 저절로 집을 찾아갔습니다. 지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소리를 줄였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요?
점심 먹고 난장판 된 거 내가 다 치웠잖아. 저는 그를 쳐다보았고 처음으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 회사에 다녀왔어. 그는 순식간에 공격 태세를 갖춘 짐승처럼 긴장했습니다. 무슨 회사? 무슨 소리야? 세종글로벌. 회계팀장이랑 얘기했어. 돈 얘기. 반년 동안 1억 원. 다 알아. 그는 제가 움찔할지 시험하듯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 목소리가 낮고 위험해졌습니다. 그건 내 돈이야. 당신 수년간 내가 먹여 살렸잖아. 음식, 집, 옷, 당신은 나한테 빚졌어. 내 돈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내 연금, 내 저축으로. 내 40년 노동의 대가로. 그는 언제나처럼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명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놔. 너무나 크게 소리쳐서 그도 놀라 정말로 팔을 놓았습니다. 아무도 내 말 안 믿어. 그가 씩씩거렸습니다. 넌 늙고 정신 나간 내게 얹혀 사는 여자일 뿐이야. 서류는 믿겠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체 내역은 서류야. 이미 다들 봤어.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이 석상처럼 텅 비었습니다. 입 열면 내가 당신을 파멸시킬 거야. 이 집 절반은 내 거야. 내일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될걸. 나 없으면 당신은 개처럼 죽을 거야. 속에서 두려움이 솟아올랐습니다. 늘 그랬듯 굴복으로 이어지던 익숙한 파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파도가 허공을 쳤습니다. 제 안에 갑자기 단단한 무언가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난 더 이상 네가 무섭지 않아, 지훈아. 제 목소리를 듣고도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가 손을 치켜드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날카롭고 집요한 벨소리가 방을 갈랐습니다. 선영 씨, 정숙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선영 씨, 괜찮아요? 소리 지르는 걸 들었는데 지우는 손을 내렸습니다. 증인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가서 문 열어.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 한마디라도 하면 가만 안 둬.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복도에는 정숙 씨가 냄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특기인 갈비찜 냄새가 복도에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어깨 너머로 평상복 차림에 머리를 묶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낯선 사람처럼 굴었지만 저는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 새로 이사 왔는데 박선영 여사님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방해가 안 됐으면 좋겠네요. 지훈이 제 등 뒤에 나타났습니다. 완벽한 미소,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요, 부인들. 어머니께서 그냥 화가 나셔서요. 저녁 식사를 태우셨거든요. 아시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신경이 예민해지셔서. 정숙 씨는 그를 오랫동안 거의 눈도 깜빡이지 않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럴 수 있죠. 선영 씨, 여기 음식이요. 그리고 기억해요. 무슨 일 있으면 난 바로 옆에 있어요. 서연은 저와 눈을 맞췄고 저 역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든지요. 낮이든 밤이든. 그들이 떠나자 지우는 문설주가 흔들릴 정도로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빌어먹을 오지랖 넓은 늙은이들. 그가 읊조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내일 아침 은행에 갈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전부 서명해. 내 진술서도 철회하고 실수였다고 설명하는 거야. 아니, 제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아니라니 무슨 뜻이야? 안 간다는 뜻이야.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을 거고 널 감싸주지도 않을 거야. 그는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끄덕임은 어떤 고함보다도 끔찍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어른답게 놀아보자고. 내가 끝내고 나면 넌 태어난 걸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그의 시선을 견뎌냈고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에서는 두려움을 뚫고 이상한 감각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자물쇠가 풀리고 보이지 않는 문이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부엌 소파에 누워 정적에 삐걱거리는 집의 소리를 들으며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쯤 마당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커튼 틈으로 내다보니 창가 덤불 속에서 정숙 씨가 장갑을 낀 채 고양이처럼 조심스럽게 나뭇가지에 무언가를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렌즈가 반짝였다가 꺼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어둠 속의 저를 발견하고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쉬,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들었고 더 이상 눈 감아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새벽 5시, 지훈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려진 옷에 비싼 로션 냄새를 풍겼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거의 노래하는 듯했지만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좋은 아침, 엄마, 잘 잤어요? 응. 저는 거짓말을 하고 그의 앞에 커피를 놓았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어쩌면 내가 엄마한테 너무 엄격했나 봐. 그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태연하게 토스트에 버터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행에 같이 가서 회사와의 오해를 풀 거야. 엄마는 모든 이체가 당신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모든 걸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하면 돼. 난 그렇게 말 안 할 거야. 제가 삼키듯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게 될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아주 불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테니까. 지금 나 협박하는 거니? 현실을 설명하는 거야. 그는 커피를 다 마시고 조심스럽게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변을 봐. 집, 식탁, 침대, 음식. 이 모든 건 내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있는 거야. 내가 결정을 멈추면 당신한테는 이 모든 게 없어질 거야. 그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생각했는데 우리에겐 유능한 의사가 필요할 것 같아. 노인성 질환, 그러니까 인지 능력, 저하 같은 걸 전문으로 하는 좋은 정신과 의사가 한 명 있어. 어머니들이 헛것을 보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하면 정말 슬픈 일이지. 저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집, 금치산자 선고, 증인들까지 동원해 저를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증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유나가 당신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걱정이 많아. 그리고 어제 그 여자들도 당신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느꼈대. 필요하면 증언해 줄 거야. 그는 일어섰습니다. 10시에 은행에서 만나. 9시 반까지는 내가 들를게. 옷 단정하게 입고 멍자국은 화장으로 가려. 웃으면서 주는 서류에 서명해. 알겠어? 저는 시간을 벌기 위해 접시를 치우며 그가 아닌 제 자신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을 끌어야 해. 지금 당신한테 말하고 있잖아. 그가 폭발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제가 억지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나가거나 전화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가 현관에서 덧붙였습니다. 내가 돌아왔을 때 당신은 여기 있어야 해.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오랜만에 두려움이 아닌 상황을 이 지경까지 만든 제 자신에 대한 분노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뒷문 유리창을 누군가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선영 씨, 빨리 문 열어요. 정숙 씨가 속삭였습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녀는 안으로 쏙 들어와 주위를 살피고 장갑을 벗었습니다. 밤새 창가에 카메라를 설치해뒀어요. 방금 두 사람 아침 대화를 녹화했어. 협박, 공갈, 정신병원 얘기, 은행에서 서명하라는 말까지 전부 다 있어. 제 심장이 두려움이 아닌 예기치 못한 희망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걸로 뭘 어떻게 해야 하죠? 내 친구 중에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애가 있어.
정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지혜 검사라고. 가정폭력이랑 금융범죄를 전문으로 다뤄. 지금 당장 가자고. 오늘 당신이 은행에 가서 서명하면 그는 당신 손으로 당신을 묻어버릴 거야. 하지만 지금 가면 우리가 먼저 움직일 수 있어. 9시 반에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서둘러야지. 정숙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 8시 30분이야. 지금 출발하면 그가 오기 전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어.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서류철과 신분증, 낡은 명세서 등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고 아스팔트는 유리처럼 반짝였습니다. 정숙 씨의 차 안에서는 약국 냄새와 박하사탕 냄새가 났고 그 평범한 사람 냄새에 왠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검찰청은 긴 복도와 리놀륨 바닥, 명패가 붙은 문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지혜 검사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고 피하고 싶지 않은 세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USB와 메모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먼저 진술서부터 작성하시죠. 이 검사가 사무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녹화 영상을 확인하겠습니다. 동시에 당직실에 체포협조를 요청할 테니 박선영 여사님께서는 폭행, 협박, 금전 문제, 계좌 통제, 허위 진술 강요 시도 등 모든 것을 명확하게 기술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제가 진술서를 쓰는 동안 이 검사는 헤드폰으로 녹화 내용을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때로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때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증인 협박이 있군요. 그녀가 헤드폰을 벗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법 방해 시도도 있고요. 금융 문제까지 합하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움직이겠습니다. 그녀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마치 교본을 읽듯 짧고 명료하게 지시했습니다. 주소, 성명, 예상 시간, 정보 유출 위험 없음. 대상은 오전 9시 30분의 모친을 기다리고 있음. 저는 그녀의 손, 책상 위에 따뜻한 도자기 컵, 태극 문양이 그려진 서류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제 등 뒤에 이웃의 친절함뿐만 아니라 저 혼자서는 멈출 수 없었던 그를 멈출 수 있는 거대한 시스템이 서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영 씨, 이 검사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폭행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술과 목에 아직 흔적이 있네요. 저는 무심코 옷깃을 여몄습니다. 지금 의사를 부르겠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그리고 아드님께서 여사님의 정신 감정을 통해 압박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 저희가 구청과 병원에 협조를 요청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다 절차가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출동팀. 주소 불렀나요? 네, 네. 창가에 이웃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장 확인 시 참고하세요. 합법적으로 그녀의 부지에 설치된 겁니다. 대상이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지금입니다. 정숙 씨는 제 옆에 앉아 마치 손을 놓으면 제가 부서지기라도 할 것처럼 팔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해냈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시계는 9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검사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자택에서 체포할 겁니다. 그게 여사님께 더 안전하고 절차상으로도 간단합니다. 여기서 기다리시면 곧 소식이 올 겁니다.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벽 너머에서는 누군가 타자를 치고 찻잔에 스푼이 부딪히는 소리,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의 잿빛 비를 보며 오랫동안 공포로 우리를 묶어둔 장소를 얼마나 쉽게 집이라고 불렀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실에 앉아 인생을 뒤바꿀 전화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생각했습니다.
이 검사의 책상 위 전화기가 갑자기 진동하며 바늘처럼 가늘고 날카로운 소리로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보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지혜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수화기를 들고 몇 초간 듣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소리 지르고 그릇을 깼지만 호송팀의 부상자 없이 신속하게 연행했습니다. 지금 당직실로 이송 중이며 그 후 수사관에게 인계됩니다. 선영 씨, 이제 한숨 돌리셔도 됩니다. 저는 한숨을 돌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에 박혀있던 돌덩이가 이제야 겨우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여사님 차례입니다. 이 검사가 사무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집에서 훼손된 부분을 기록해야 합니다.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정숙 씨, 같이 가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정숙 씨가 제 팔꿈치를 더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집에서는 깨진 조각들과 분노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 냄새도 있었습니다. 탄, 설탕처럼 맵고 독한 냄새. 거실에는 소파 쿠션이 갈갈이 찢겨 있었고 부엌에는 깨진 식기들이, 바닥에는 액자에서 빠져나와 마른 잎사귀처럼 짓밟힌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검사는 공무용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재물 손괴, 액자 파손, 벽면 충격 흔적, 감식반원이 들어왔습니다. 말수가 적고 마른 체형의 남자는 모든 것을 측정하고 사진을 찍고 깨진 타일 틈에 자를 대보았습니다. 이게 다 증거가 될 겁니다. 이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말뿐만 아니라 흔적을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묵했습니다. 이 난장판이 부끄러웠습니다. 마치 제가 벌인 일인 것처럼요. 어리석은 생각이었지만 부끄러움은 계속해서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 검사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받지 마세요. 지금은 격리되어 있지만 가끔 당직 경찰을 통해 전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요청하게 하세요. 자동 응답기에 음성 메시지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저는 표시등이 깜박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검사가 제 전화를 가져가 스피커폰으로 켰습니다. 엄마, 이건 오해야.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 알잖아. 나한테는 엄마뿐인 거. 고소 취하해줘. 그의 목소리는 낯설고 애처로웠습니다. 다른 메시지에서는 울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제발. 내가 잘할게. 다 돌려놓을게. 제발 나 좀 꺼내줘. 엄마. 저는 의자에 앉아 듣고 있었고 마음속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반응했습니다. 제 아들이 아직 어리고 길 잃은 아이였던 시절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옆에 있던 정숙 씨가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 검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협박, 그 다음엔 동정심 유발. 여사님은 올바른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저와 정숙 씨는 저녁까지 큰 파편들을 자루에 담고 작은 조각들은 쓰레받기로 쓸었습니다. 이 검사와 감식반원은 제게 진술서 사본과 추가로 필요한 서류 목록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전화기가 다시 깜박였습니다. 이번에는 낯선 여자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아드님의 변호인입니다. 구속적부 심사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저는 정숙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논의는 법정에서 하겠지. 그리고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자. 내 집에서요? 저는 텅 빈 조개 껍데기처럼 공허해 보이는 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마 그게 정말 낫겠어요. 아마가 아니라 무조건이야. 정숙 씨가 잘라 말했습니다. 가자. 우리 집에 깨끗한 이불이랑 우황 청심환 있어. 그녀의 집은 아담하고 아늑했습니다. 문 앞에 발매트, 창가에 화분, 주전자가 김을 내뿜으며
캐모마일 향기를 풍겼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포근한 침구에 누워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깊은 물처럼 저를 짓눌렀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잠에 빠져들었고 스스로도 놀랄 만큼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이 검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구속적부 심사가 있습니다. 여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사님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가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 가겠다는 말에 마치 뒤가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법원에 가기 전 우리는 병원에 들렀습니다. 의사는 폭행 사실을 기록하고 입술과 목을 사진 찍고 진단서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수년간 파운데이션 밑에 멍을 숨겨왔는데 이제는 스스로 그것을 보여주면서도 얼굴을 붉히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생각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는 종이 냄새와 젖은 외투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들은 벤치에 앉아 있었고 남자들은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고 누군가는 서류철을 달그락거렸습니다. 이 검사가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와 서기에게 인사하고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세종글로벌 측 대표도 올 겁니다.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들도 모든 것이 신속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요. 선영 언니. 등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돌아보니 평범한 코트 차림에 머리를 묶은 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빠르고 모든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서연아, 와줬구나. 제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 고맙긴. 우리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힘내.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교도관이 나와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피해자분, 들어오시죠. 제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저와 이 검사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판사석, 태극기, 법원 휘장, 그리고 피고인을 위한 유리 칸막이. 칸막이 안에는 넥타이는 없지만 단정하게 단추를 채운 지훈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가감은 붕대처럼 팽팽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고 자신감 있는 가면을 썼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엄마,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서기가 사건 개요, 이름, 혐의 조항을 낭독했습니다. 저는 거의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쇠망치처럼 두근거리는 제 심장 소리만 들었습니다. 판사가 우리 쪽을 보았습니다. 피해자, 앞으로 나오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술하십시오. 저는 판사석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무릎이 떨리려는 것을 느끼고 억지로 버텼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판사는 성급한 끄덕임 없이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폭행, 돈 문제, 정신병원에 보내겠다는 협박, 은행에 가서 시키는 대로 서명해라고 했던 아침 대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몇 번 갈라졌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이 검사가 녹화 영상이 담긴 USB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그것을 확인한 후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진술한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확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제출했습니다. 서기가 자료를 낭독했습니다. 교도관은 돌처럼 서 있었습니다. 유리 칸막이 안에 지우는 계속해서 저를 눈으로 찾았습니다.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선고했을 때 제 마음속에 소음이 일시에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말들이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불복 절차에 따라 항고할 수 있으며 사건 기록은 수사관에게 송부한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지훈이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달려들었고 교도관이 즉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 늙은 여자가 다 꾸며낸 얘기예요. 엄마, 후회하게 될 거야.
판사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한 번 더 소란 피우면 퇴정시키겠습니다. 우리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공기는 젖은 외투 냄새, 자판기 커피 냄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불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의 떨림이 멈출 때까지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옆에 유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평소처럼 화려한 모습이 아닌 수면 부족으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긴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과드리고 싶어요. 이 검사가 한 걸음 다가서며 긴장했지만 저는 괜찮다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사과한다는 거니, 유나야?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침묵했던 거요. 그녀가 숨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봤고 들었어요. 무서웠어요. 그 사람은 저도 협박했어요. 한마디라도 하면 내 커리어를 망가뜨려 버리겠다고. 그리고 어제 그가 잡혀가고 나서 서류를 찾으려고 그의 책상을 뒤졌어요. 명세서를 찾았는데 제 카드에서도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2년 동안이나요. 이혼 소송할 거예요.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증언할게요. 제가 아는 모든 것을요. 그녀는 가식 없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이겨서가 아니라 저 외에 다른 누군가가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결정한 대로 하렴. 제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너 자신을 그 상황에서 구해내는 거야.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유나는 물러났습니다. 이 검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법정에 있던 한 남자를 제게 데려왔습니다. 깔끔한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는 세종글로벌의 대표라고 짧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희는 수사기관과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여사님 관련해서는 여사님은 피해자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수사에 협조해 주신다면 수익자로서 여사님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회사는 합의 의사가 있습니다. 횡령액은 자산을 추적하는 대로 회수하고 여사님께서 입으신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서류는 준비해 놓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직 믿지 못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검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집 문제에 대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지훈 씨가 여사님을 속인 겁니다. 소유주는 여사님 한 분입니다. 그의 지분은 전혀 없습니다. 서류를 위조하려 했지만 법적으로 그 집은 온전히 여사님 것입니다. 제 얼굴이 난로 앞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수개월간의 두려움 끝에 들려온 두 개의 짧은 문장.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집은 당신 것입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마치 문이 활짝 열리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정숙 씨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졌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근심을 안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쉬었고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우리 집에서 자. 정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은 당분간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어. 감식반원들도 또 올 거고. 좋아요. 제가 동의했습니다. 네, 정숙 씨 집에서요. 우리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계단 근처에서 누군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미 경계했지만 지훈도 그의 친구들도 아니었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어두운 코트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박선영 여사님, 그가 물었습니다. 한태준입니다. 세종글로벌 대표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여기서 말고 내일 아침 여사님의 검사님 입회하에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내부 감사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여사님과 이 사건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내일 아침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오전 10시입니다. 공식적인 출석 요구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는 옛날 방식처럼 살짝 고개를 숙이고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와 정숙 씨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그녀가 물었습니다. 갈 거라고 말할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숨는 건 이제 그만할래요. 저녁에 정숙 씨 집에서 우리는 그녀가 만든 감자볶음과 버섯 요리를 먹고 허브차를 마셨습니다. 휴대폰은 화면을 아래로 향한 채 놓여 있었습니다. 건드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해서 진동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 엄마, 미안해라는 새로운 번호들. 정숙 씨는 말없이 휴대폰을 뒤집어 냅킨으로 덮었습니다. 내일 해, 오늘은 자. 저는 누워서 어두운 천장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아침은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대화를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가장 단순한 생각을 했습니다. 내 하루가 온전히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아침에 눈을 떠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을까. 잠에 빠져들기 직전 휴대폰이 다시 짧게 다르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발신자 이름과 짧은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박선영 여사님, 법무법인 한결의 옛 사건 관련입니다. 급히 회신 바랍니다. 정숙 씨 집의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주전자는 김을 내뿜었고 창밖에는 가느다란 비가 유리를 핥히고 있어 온 세상이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파운데이션 없는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목의 멍은 가장자리가 노랗게 변했고 입술 상처는 아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을 정도로만 가볍게 화장을 하고 앉아 차를 마저 마셨습니다. 휴대폰이 심장 박동처럼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이지혜 검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 씨, 10시에 세종글로벌 한태준 대표와 미팅입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내부 감사에 관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어제 옛 사건 관련으로 연락이 왔던데 함께 논의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답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10시에 뵙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세종글로벌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차갑고 고급스러웠습니다. 대리석, 유리, 커피와 광택제 냄새. 우리는 긴 테이블이 놓인 밝은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법원 계단에서 봤던 그였습니다. 한태준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폈더라면 많은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는 연극적인 태도 없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저희가 이체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여사님께서 보신 반년간 6천만 원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이 수법은 2년간 이어졌고 총액은 약 1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여러 계좌를 통해 소액으로 다양한 명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보고서가 조작되었고 사무실에서 영업비밀로 추정되는 정보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자료는 수사기관에 넘겼습니다. 제 속이 뒤틀렸습니다. 액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 사는 이 남자가 제가 차마 입에 담지 못했던 것을 소리내어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실수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여사님은 피해자입니다. 수사에 협조하신다면 자금 수령인으로서 여사님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사님께 일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무슨 일자리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서류 업무와 변호사들과의 소통을 정리해줄 경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여사님은 한결에서 40년 경력이 있으시죠.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자산입니다. 월급은 400만 원, 4대 보험 포함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으로 인해 겪으신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1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건에 대한 배상과는 별개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검사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이것이 가능한 방법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 월급, 4대 보험. 이 단어들은 마치 다른 인생에서 온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침에 코트를 입고 집을 나서는 이유를 아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단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한 대표가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법정에서의 증언입니다. 이 일이 단순한 오해로 끝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말했고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단호했는지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저 자신과 그에게,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짓밟힌 모든 이들을 위해서요. 저와 이 검사가 회의실을 나왔을 때 복도에서 비서가 하얀 봉투를 들고 따라왔습니다. 박선영 여사님께 개인적으로 전달하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온 겁니다. 이 검사가 제 귀에 대고 살짝 속삭였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열어보시죠. 그녀의 사무실에서 저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익숙한 휘갈겨 쓴 필체였습니다. 마치 그가 머릿속에서 직접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 작은 승리가 달콤하길 바라. 하지만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내가 당신의 한결 시절 옛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서류를 찾았거든. 15년 전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그 약품 사건 기억나? 상사의 부탁으로 당신이 서류철에서 조심스럽게 빼냈던 그 내부 보고서들 말이야. 나한테 사본이 있어. 나는 업무상 배임과 증거은닉이 어떤 죄인지 아주 잘 알아. 고소를 취하하고 당신의 거짓말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이 서류들은 검찰과 신문사로 갈 거야. 헤드라인이 박선영 당신에 대해 떠들 때 네가 어떤 노래를 부를지 한번 보자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갑자기 불을 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편지를 책상 위에 놓고 가늘고 푸르스름한 핏줄이 비치는, 그리고 도저히 멈출 수 없는 떨림이 있는 제 늙은 손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협박입니다. 이 검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선영 씨, 그때 있었던 일을 전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15년 전 저희가 제약회사를 상대로 한 큰 민사소송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실제로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고 수많은 서류가 오갔죠. 대표님께서 제게 서류처를 정리하면서 공개되어서는 안 될 내부 보고서들을 빼라고 하셨어요. 이건 일반적인 관행이야. 고객 보호 차원이지.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무심코 편지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저는 비서였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때는 그저 서류를 정리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 이상은 아니라고. 이 검사는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서명하셨나요? 정확히 무엇을 빼고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저는 항상 재정리 목록에 서명했어요. 무엇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누가 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변호사들과 의료 자문들의 내부 보고서라는 건 알았죠.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구들이 적힌 메모들이 있었지만 그건 그냥 내부 사정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이 검사가 말했습니다. 숨을 고르세요. 그가 무언가를 찾았다 해도 정확히 그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접근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협박 수단을 무력화할 방법을 생각해야죠. 어쩌면 우리가 선수를 칠 수도 있습니다. 정숙 씨는 구석에 앉아 침묵하며 손수건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손수건 한쪽 귀퉁이가 젖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평생 당신을 작게 만들었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러려고 하잖아. 하지만 이제 당신에겐 사람들이 있어.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후 보좌관이 들어와 또 다른 노란색 두툼한 봉투를 놓았습니다. 출력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방금 도착했습니다. 그가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박선영 여사님 앞으로. 피고인 변호인에게서 온 겁니다. 저와 이 검사는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손톱으로 봉투를 뜯어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광택지 위에는 익숙한 서류들, 제 글씨가 적힌 내부 보고서들, 날짜 숫자가 깔끔한 필체로 수정된 서류들, 그리고 원래 페이지가 있었을 빈 공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쉬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검사가 조심스럽게 제게서 사진들을 가져가 첫 2장을 보고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진지했지만 무섭지는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선영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빠르고 아주 용감하게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다시 책상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일 코리아 비즈니스에 예고 기사가 나갈 거야. 현명해질 시간은 오늘 밤뿐이야. 아침에 우리는 이 검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잿빛이었고 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식어가는 그녀의 찻잔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 글씨가 적힌 그 광택 사진들을 들고 있었고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밤사이 느꼈던 그 끝없는 구멍 같은 공포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 검사는 차분하게 조목조목 말했습니다. 그의 무기는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비밀이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수를 치는 겁니다. 여사님께서 자발적으로 과거의 실수에 대해 밝히고 업무 서류철과 지난 몇 년간 신고되지 않은 소액의 금품 수수에 대해 해명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고의가 아니라 맹목적인 지시 이행이었고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형사사건으로 구성될 요건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동시에 언론을 통해 어떠한 협박 시도도 바로 그 협박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죠.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정숙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어요. 제가 말하자 뱃속이 더 이상 뒤틀리지 않았습니다. 점심 전까지 우리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소리내어 말하면 이 검사가 타이핑하며 법률 용어를 수정했습니다. 미화도 연기도 없이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40년간 비서로 일했고 상사의 요청에 따라 내부 보고서를 빼내며 서류처를 정리했고 그것을 일상적인 업무로 여겼으며 내부 사정이 언제 절차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되는지 그 경계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말 선물로 봉투를 받았고 가끔 감사의 표시로 받은 돈을 합하면 얼마 정도 되며 그 금액을 자진해서 납부하고 세무서에 수정 신고를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제가 무언가를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협박과 횡령 혐의자가 이것으로 저를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예전에는 기자들을 사무실로 안내하곤 했지만 직접 마이크 앞에 앉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 이름이 적힌 명패가 있었습니다. 옆에는 이 검사와 세종글로벌의 대표로 온 법무팀의 강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귀뚜라미처럼 터졌습니다. 저는 원고를 들었지만 문득 읽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상사가 고객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지시했던 그 시절처럼 기억에 의존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분하고 과장 없이 제 이름은 박선영, 61살입니다. 저는 3년간 제 집에서 공포에 떨며 살았습니다. 제 아들 강지우는 제게 폭력을 행사했고 제 돈을 완전히 통제했으며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횡령 사건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가 체포되자 그는 저의 과거, 제가 법무법인 한결에서
비서로 일했던 시절을 가지고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지 때문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상사의 요청에 따라 내부 업무 보고서들을 서류철에서 빼냈고 그것이 정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신고하지 않은 소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네, 그런 일이 있었고 법에 따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제 과거가 오늘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앞줄에 앉은 단발머리 여자가 필기를 멈추고 저를 그저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고 없이 덧붙였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 누군가가 저처럼 공포와 수치심, 침묵 속에서 살고 있다면 알아주십시오. 어떤 협박이든 빛으로 나오면 그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 관한 한 부끄러운 것은 없습니다. 질문은 다양했습니다. 날카롭고 호기심 어리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왜 침묵했는가? 폭행은 얼마나 자주 있었는가? 15년 전의 그 사건은 무엇인가? 저는 있는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이 검사는 법적인 설명을 해야 할 때 끼어들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회사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선영 여사는 피해자이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회사 측은 그녀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고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우리는 검찰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검사가 제 책상 위에 서류 2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첫째, 여사님의 과거 사건에 대해서는 잦은 신고로 처리하겠습니다. 저희 측에서 내사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하도록 요청할 겁니다. 공소시효, 고의성 없음. 그리고 여사님의 피해자 신분을 고려할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세금 문제는 수정신고를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가산세와 벌금은 부과되겠지만 형사처벌은 없을 겁니다. 변호사들이 도와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에 덩어리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강지훈 씨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횡령과 증인 협박에 사법방해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은 오늘 여사님의 언론 발언이 그의 주요 협박 수단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힘내세요. 저와 정숙 씨는 하루 종일 서류 처리를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여기에 진술서, 저기에 서명, 이쪽에는 진단서 사본. 저녁이 되자 저는 문득 단순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피곤하지만 두렵지 않다. 그 느낌이 너무나 새로워서 저는 커튼 가게 진열장 앞에 멈춰서서 제 모습을 비춰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들을 위한 것이 아닌 저 자신을 위한 작은 미소였습니다. 집에 갈까?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집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집에요. 우리는 함께 들어갔습니다. 안에서는 아직 감식반원들이 남긴 먼지와 화학약품 냄새가 났지만 그것은 제 냄새였습니다. 정숙 씨는 부엌에 불을 켜고 가방에서 장바온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가 같이 있어 줄게. 그녀가 묻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며칠 밤은 같이 있어줘. 제가 부탁했습니다. 오늘 밤은 꼭. 우리는 소박한 불고기와 밥을 먹고 금장이 다른 낡은 찻잔에 차를 마셨습니다. 정숙 씨는 조카딸 이야기, 자기 화단을 또 파헤치는 이웃집 고양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제 집에서 이렇게 조용한 가정적인 대화가 오간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늦은 저녁, 이 검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 씨, 오늘 결과입니다. 검찰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여사님 거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세금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강지훈 씨는 구속 상태를 유지합니다. 내일 수사관이 여사님과 몇 가지 조서를 추가로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전화 조심하세요.
구치소에서 공용전화를 한번 사용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합니다.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지 마세요. 이 검사가 대답했습니다. 여사님께서 직접 가장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정숙 씨는 소파에 이부자리를 펴고 머리맡에 따뜻한 호박색 스탠드를 켜두었습니다. 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난 부엌에 있을게. 언제나처럼 책이랑 우황청심환이랑 같이. 저는 침실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정적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짓누르지 않고 오히려 저를 받쳐주는 듯 했습니다. 얕은 잠에 빠졌다가 짧고 날카로운 진동에 잠이 깼습니다. 휴대폰이 침대 옆 탁자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구치소 발신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들릴 정도로 세게 뛰었습니다. 화면에 초록색 버튼이 깜박였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 어디에선가 마룻바닥이 부드럽게 삐걱거렸습니다. 저는 바로 초록색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 다음에야 손가락을 밀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낯선 사람처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는 밤의 복도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익숙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야. 제발 끊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나는 엄마 아들이잖아. 나 좀 꺼내줘. 내가 변할게. 제대로 할게. 정숙 씨는 문틀에 어깨를 기댄 채 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되 휘말리지는 마. 저는 그에게도 저에게도 증인이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지훈아. 제가 말했습니다. 듣고 있어. 엄마, 알잖아. 이건 다 스트레스랑 일이랑 압박감 때문이었어. 내가 폭발했지만 나는 엄마를 사랑하잖아. 나한테는 엄마뿐이야. 고소 취하해줘. 그렇게 말해줘. 아무것도 취하하지 않을 거야. 제가 소리 지르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수사가 있고 재판이 있어. 너는 네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거야. 그는 침묵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나를 망치려는 거야. 아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너 자신을 망쳤어. 그리고 오랫동안 나를 망쳤지. 나는 지쳤어. 침묵은 고무줄처럼 길게 늘어졌습니다. 나를 용서할 거야? 그가 뜻밖의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쩌면 네가 모든 과정을 겪고 난 후에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진심으로 머리와 손을 고치려고 노력할 때,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을 때, 그때는 어쩌면 하지만 잊을 수는 없을 거야. 그리고 너는 다시 내 집에 돌아오지 못해. 배경에서 누군가 서두르며 말했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방 안의 정적은 그의 목소리 없이 진정으로 고요해졌습니다. 정숙 씨가 다가와 화면을 껐습니다. 잘했어. 그녀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사는 거야. 아침에 이 검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통한 압력 시도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접촉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비즈니스에서 예고 기사를 내려고 했지만 여사님의 기자회견 이후 방향을 바꾸고 여사님의 발언과 검찰의 입장을 인용한다고 합니다. 동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1시에 수사관에게서 조서 몇 가지에 서명하고 그 다음엔 한 대표님께 가시죠. 인사팀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입사 절차를 밟아야죠. 점심 전까지 저와 이 검사는 필요한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서명, 확인, 세금에 대한 간단한 해명. 회사 변호사는 번거롭고 신경 쓰이는 일 없이 수정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종글로벌 인사팀에서 저는 사원증을 받고 창가에 있는 제자리, 단순한 회색 서랍장,
큰 글씨가 설정된 컴퓨터를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책상 위를 손바닥으로 쓸며 한결에서의 첫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21살이었고 지금은 6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지금이 더 쉬운 것 같았습니다. 월급은 400만 원입니다. 인사팀 직원이 형식적이 아닌 인간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급여일은 월말입니다. 대표님 지시로 지급되는 보상금 1억 원은 일주일 내로 입금될 겁니다. 바로 자물쇠를 바꾸시고 집에 필요한 것들을 사세요. 자물쇠는 꼭 바꿔야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커튼부터요. 집은 늦은 오후의 빛, 거의 겨울처럼 낮은 빛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달력은 여름이었지만요. 저와 정숙 씨는 지훈의 방에서 그의 물건이 담긴 상자 2개를 꺼내 마커로 이름을 쓰고 발코니로 옮겼습니다. 저는 문에 새 실린더를 끼웠고 새 열쇠가 철컥하는 소리가 너무나 선명해서 제 마음속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저는 어머니의 유리잔들, 닦기조차 무서웠던 그 잔들을 꺼내 찬장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닦아서 말리고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그 잔에 차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법원의 옛 지인과 이야기했어요. 재판 때 필요하면 옆에 있어 줄게. 그리고 선영 언니, 일요일에 차 마시러 와. 영웅놀이 말고 그냥 앉아서 얘기하자. 그래,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파이 구울게. 그리고 걱정 마. 그녀가 잠시 후 덧붙였습니다. 부끄러움은 언니 몫이 아니야. 저는 그녀가 보지 못했지만 수화기에 대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이모티콘 없이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 소송 제기합니다. 내일 증언합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당신에게 옳은 일을 하세요. 우리는 용서에 대한 대화가 지금도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몫이 있었습니다. 밤에 저는 제 집에서 잠을 잤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달이 회색 접시처럼 창턱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시계가 똑딱거렸고 그 소리는 무섭지 않고 평범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에 단순한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서랍에서 필요한 서류를 찾고 파일을 정리하고 탭에 서명하는데 모든 것이 잘 되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명료함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첫 출근일은 팡파르가 아니라 젖은 우산과 캐러멜 냄새가 나는 버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출입구에서 경비원은 직원의 어머니가 아닌 박선영 여사님이라고 제 이름을 부르며 인사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묶음의 서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신 메일, 중재재판소에 보낼 답변, 그리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할 내부 규정. 저는 안경을 쓰고 평생 남의 지시에 서명했던 바로 그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일이 다시 제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것도 아닌 점심때쯤 한 대표가 다가와 빛은 충분한지 의자는 편한지 물었고 구세주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직장에서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그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아닌 아무도 저를 들볶거나 귓가에 속삭이거나 공포로 빚을 지우지 않는 이 평온함에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에 저와 정숙 씨는 단순하고 밝은 색의 천을 샀습니다. 집에서 저는 젊었을 때 하던 방식대로 부엌에 걸 2개의 직선 커튼을 만들었고 정숙 씨가 아래쪽 끝을 잡아주는 동안 의자 위에 서서 직접 달았습니다. 새 자물쇠가 철컥 잠겼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유리잔에 차를 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이 평범한 하루였고 이것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세무서에서 가산세와 벌금을 계산한 고지서가 왔습니다. 저는 저녁에 앉아 계산기를 꺼내고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납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드라마도
다 망했다는 절망도 없이. 같은 날 이 검사는 법원이 지훈의 사건 재판 날짜를 정했고 저와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모든 접촉을 금지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휴대폰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일요일에는 서연이 차를 마시러 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찻잔에서 김이 나고 빵 굽는 냄새가 나고 창밖으로 구름이 떠다니는 부엌이 된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금기라서가 아니라 이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건강, 그녀의 일, 그리고 젖은 우산을 들고 들어와 자, 가족들. 나도 한 잔 줘라고 말한 정숙 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집안에서처럼 조용히 웃었고 제 웃음이 더 이상 겉돌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어두워지고 손님들이 떠난 후 저는 따뜻하고 정돈된 정적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6시 30분에 알람을 맞추고 불을 끄고 생각 없이 창가에 몇 분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일어나 침실로 가면서 새 자물쇠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단순한 쇠붙이지만 제게는 마침표였습니다. 저는 1년 후,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재판은 영화가 아니고 음악과 함께하는 행복한 결말은 없습니다. 언젠가 구치소에서 또다시 용서를 구하는 전화가 올지도 모릅니다. 아마 제 아이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언제나처럼 가슴이 조여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결정한 대로 살 것입니다. 버려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립했다는 의미로 일과 세금과 캐모마일을 가져다주고 화단 때문에 고양이를 꾸짖는 이웃과 다시 차를 마시러 오는 동생과 함께 사랑을 권력과 혼동했던 사람의 그림자 없이. 이 이야기의 교훈은 단순하고 어쩌면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실입니다. 공포를 가두는 것은 벽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비밀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예순한 살의 인생도 여전히 손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저 결심하고 새 자물쇠를 달고 소박한 커튼을 만들고 아침에 버스를 타러 나가면 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물건도 그림자도 아닌 한 사람인 그곳으로.